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전성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제가 몇 가지 수정을 해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에 나머지는 수정이 맞는데 우리 인어디션 수신거래 주요 특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앞페이지 쪽에 있었죠. 이거 인어디션 위로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거기에 니은 수신거래상 특징 있죠. 이 상위는 무상이라도 제가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가 맞습니다. 제가 민법을 예를 들면서 했는데 민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이죠. 상법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던 거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맞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첫 시간에 봤던 게 수신거래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한번 봤고요. 이제 우리는 자, 이번 시간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쌍갈로 3번 거래 상대방의 특수 문제 보세요. 1번 타인명의 예금의. 자, 타인명의 예금이란 예금의 출연자가 실제 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그자를 명의인으로 한 예금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명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출연자라 그래요. 현재 출연자. 출연자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뭘 내놓는 사람, 돈을 내놓는 사람. 실제 돈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을이 명의인이에요. 예금 통장에 명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예금주가 될 것이냐? 예금의 돈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판례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판례는. 아시겠죠? 판례는 실명법 때문에 실명법에서 이 사람 금융실명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사자사에서는 얘가 돈을 냈지만, 그쵸? 그런 말입니다. 저게 바로 타인명의 예금이죠. 대원 판례는 단속규정설에 따르므로 실명자 하에서도 타인명의 예금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된다.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은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금융기관이 타인명의 예금임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이 판례 실명법 때문에 명의자가 예금주라는 거죠. 원칙이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이 몰라야 된다는 거죠. 금융기관이 모르는 경우 그 말이에요. 금융기관이 모르는 경우는 실제로 판례 문구를 쓴다면 무슨 말이냐면 3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3자라는 거 누구예요? 갑, 을, 그 다음 은행 이렇게 합의가 없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면 누가 예금주가 된다고요? 갑, 출연자죠. 그렇죠? 출연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타인명의임을 알 때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본 말이 조금 중언이죠. 실질적 예금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출연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타는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출연자 거기 나와있죠. 출연자를 예금주로 봐야 된다. 이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면 된다 이 말이죠. 다음 디귿 실무상 유의사항 아는 경우 타인명의 예금에 갖는 위험성을 거래처에 고지한다. 거래처라는 것은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고객이 타인명의 예금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실명법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은행에 와서 은행 직원한테 내가 내 돈인데 얘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은행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신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명 예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번째 점이죠. 세 번째, 부득이하게 타인명의 예금을 만들 때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거래처에 인지시켜야 된다. 됐죠? 그 다음 공동명의 예금. 자, 이것도 예금의 명의자의 특수한 문제죠. 공동명의 예금은 뭐냐?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라는 거죠. 예금주가 수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면 갑, 을이 공동명의로 쓰는 거예요. 공동명의.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공동명의 예금은요. 나중에 인출을 할 때 단독 인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단독 인출 될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를 예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같은 이름으로.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을 돈이다. 그럼 을 명의만 썼으면 됐을 거고 이게 갑 거다. 그럼 갑 명의만 썼으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두 사람 명의로 같이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단독 인출을 막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독 인출을 방지하자는 거죠. 방지하자.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공동명의 예금이란 예금 명의인이 둘 이상인 예금 좋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는 경우도
수 있으나 단독 명의 예금주가 사망하고 상속했을 때도 생길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죠. 그렇죠? 처음부터 여러 명이 했을 때.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판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온 얘기 참 좋습니다. 그렇죠? 갑이 사망하고 자식이 을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병이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을 받았을 때 얘들도 공동 명의 예금주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니은 공동 명의 예금의 법률 관계 중요하죠. 준공유설. 자, 우리가 공유도 알고 준공유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FP 모의고사 1부 100문제, 2부 100문제 해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강의 재미 듣고 나중에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공유라는 게 뭐 있어요? 공유라는 것은 뭐냐면 탤런트 이름이죠. 그렇죠? 네, 그런 공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법학에서 말하는 공유라는 건 뭐냐면 수인이 단독 소유에 가깝게 소유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가깝게 소유. 자, 일반 우리 민법에 공동 소유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총유, 합유가 있어요. 공유는요, 수인이 단독 소유에 가깝게, 총유는 비법인 사단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창회 같은 게 비법인 사단이에요. 동창회는 단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단체 자체가.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서는 동창회 구성원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원을 한 명처럼 보는 거예요. 한 명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전체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 100명을 하나로 보고 그 사람들 소유하는 형태를 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자 붙입니다. 그 다음 합은요.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이라고 그래요. 조합은요. 민법에 보면 다수의 계약입니다. 이게 단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총유는 100명이다 그럼 한 명으로 봐요. 근데 이것은 100명이면 100명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얘들은 소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이 다 나가야 돼 그냥. 물론 그 민사소송법에 선정당사자라는 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공유는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수인입니다. 단순히 수인. 단순히 수인이란 말이 뭐냐면 이 단순한 수인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그냥 자금을 같이 댔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 간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한 유대관계가 없단 말이죠. 조합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 가지를 뭐라고 하면 우리 물권법에 물건의 다수인의 소유 형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물건의 소유 형태죠. 물건을 가질 때.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준공유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쓴 겁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 반환 청구권이죠. 예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여러 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준공유로 부른단 말이죠. 자, 준공유설은 그래서 거래 실제를 구별할 때 준공유로 봐야 된다는 견해다. 이 준공유설에 따를 때에도요, 하나의 채권을 여러 사람이 잘라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액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공동반환 특약부 분할 채권서는 뭐냐면, 공동반환 특약부. 공동반환 특약이라는 게 부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는 부속되어 있다. 조건. 분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말이에요. 공동반환. 한 사람이 꺼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 명, 단체가 다 수인이 같이 꺼낼 수만 있다는 조건으로 만든 채권이라는 거죠. 분할 채권이라는 것은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갑을 2명이서 예금을 갖고 있다. 그럼 갑이 얼마?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50만 원, 을이 50만 원. 이렇게 분할 채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명목상으로만 그러고 실제로 꺼내갈 때는 한 사람이라도 50만 원 꺼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준합유설. 이것은요, 조합이 물건을 가지면 합유, 조합이 권리를 가지면 준합유. 그쵸? 근데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성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이 말이에요. 구성원 모두가. 따라서 이것은 구성원 모두가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합유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끝났습니다. 그쵸? 결국 이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성질 세 가지는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단독으로 인출을 막자는 게 그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독 인출 방지라고. 자, 세 번째, 미성년자 예금. 자, 이 미성년자 예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금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미성년자 예금인 거예요. 미성년자라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행위무능력자 말씀드렸나요? 행위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못하는 사람. 미성년자는 20세가 안 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금을 들었어요. 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금 계약 자체가 유효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무능력자니까. 그거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2번 보시면 기억 보시면 원칙 법정 대리인이 거래를 개시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들은 단독으로 유효한 것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가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건에 맞춰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다. 자, 원칙적으로 동의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여전히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특이하단 말이죠. 자, 그게 뭐냐?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는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자, 이때 이건 쉽게 말하면 거기 EX하고 용돈이라고 썼어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갑이을 아들에게 한 달 용돈 10만 원씩 줬는데 얘가 그걸 모아서 100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얘가 용돈을 모으면 지가 어차피 10만 원은 네가 뭘 쓰든지 네가 쓰라고 준 거예요. 따라서 이게 허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얘가 그 돈으로 뭐 돈을 술을 먹던 아니면 얘가 뭐 밥을 먹든 상관없어요. 따라서 예금을 하는 건 얘가 단독으로 갖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아버지가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혼인의 경우라고 그러죠. 혼인의 경우. 혼인의 경우는 우리 민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년의제라고 돼 있습니다. 성년의제. 혼인을 하면 성년처럼 봐주겠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투를 털어야 어른이다. 결혼을 해보면 진짜 어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미성년자 명의예금의 지급, 친권자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상반행에 해당하지 않다. 아버지가 예금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엔 이해상반행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들 등장하는데 법학에서 나온 얘기지만 쉽습니다. 이해상반행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상반행의 개념은 뭐냐면 친권자에게는 유리하고 자에게는 불리하고 이런 것들 이해상반행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었습니다. 친권자가 예를 들면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조부가 있어요. 아들이 을입니다. 을의 아들이 또 병이에요. 조부, 자, 손자 이렇게 돼 있죠. 할아버지가 요새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자한테 주식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손자 명의로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이뻐. 아들은 별로 마음에 들어서 손자 명의로 집 한 채를 만들어줬어요. 집 한 채. 이게 한 5억짜리 집이야. 아시겠죠? 5억짜리 집입니다. 그런데 아들 을이 사업을 하는데 채무를 져요. 사업상 채무를 지는데 채무를 3억을 졌어요. 자, 그런데 그 담보를 세워야 되죠. 그렇죠? 빚을 빌리려면 담보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의 부동산에 담보를 섰습니다. 아버지 을이 아들의 친권자 역할을 하면서 아들이 원래 해야 될 걸 지가 대신해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들의 이거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는 유리하죠. 담보를 잡아줬으니까. 근데 아들한테 불리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해상반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해상반행인데 예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로는 이해상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뒤에 보세요. 미성년자 명의 예금 담보대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처리한다. 뭐 공동명의 의미 아시셨으니까 됐죠? 그 다음 리을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으면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는 부모를 말합니다. 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후견인. 자, 후견인은 지정법정 선임, 지법선입니다. 지법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견인은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자, 둘 다 사망해서 아예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가정법원에서 신권 상실 같은 거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삼촌이 살아계시다. 그럼 삼촌이 얘를 대신 보호해 줍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후견인 제도.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죠. 후견인.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명의 예금. 자, 기억. 법인을 만들 수도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체.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예금을 말한다. 아까 제가 여기 썼었죠. 이쯤에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임의단체. 여기서는 지금 임의단체라고 해놨네요. 그렇죠? 임의단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임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임의 대리인 할 때는 뭐예요? 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에서 규정된 대리인. 자, 임의라는 건 당사자들이만 허용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법에서 오케이 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는 법인을 만들 때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근데 주무관청이 허가가 없어서 설립 등기가 없는 이런 법인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단체는 법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영리 사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죄송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